일단 가장 큰 이슈는 이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됐다. 그러니까 UBS가 인수를 하기로 하면서 일단락이 된 모습을 표면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다. 이 3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4조 2,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인수에 합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30억 스위스 프랑이 합의가 되기 전에 처음에 10억 스위스 프랑으로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UBS가 깠어요. 안 받아, 그렇게는 못해. 이러면서 조금 던졌다가 막판에 이제 이 30억 스위스 프랑으로 인수 합의가 됐다라고 뭐 글로벌하게 속보 뉴스, 브레이킹 뉴스로 이제 타진이 됐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이 재무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라고 크레딧 스위스가 직접 자기 고백하듯이 밝힌 지 정말 딱 닷새 만에 이렇게 주인이 교체가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 일이죠. 이 UBS가 스위스 넘버 원, 이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넘버 투, 넘버 원이 넘버 투를 먹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독과점의 관점에서 봐도 이게 좀 뭐랄까, 이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만큼 굉장히 다급했다라는 거죠. 특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랭킹으로도 아마 9인가 1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SVB와는 뭐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사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죠. 그렇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라는 거는 훨씬 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잘못됐으면은 아마 불만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엄청 발벗고 나왔죠. 뭐 스위스 정부, 스위스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다 나서가지고 UBS를 압박한 거잖아요. 야, 일단 니네가 가져가. 니네가 가져가고 민간에서 좀 해결을 하자. 대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만 하더라도 만약에라도 크레딧 스위스 인수로 인해서 내부 유동성 이슈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1,000억 스위스 프랑 유동성 지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당근도 막 던져가면서 UBS를 사실상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슈, 인수 이슈와 관련해서는 스위스 정부가 약간 브로커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안기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정부가 중재를 했지만 민간에서 지금 UBS가 구원타자로 나서면서 민간에서 이슈가 해결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그래도 이건 다행인 거예요. 적어도 UBS가 보기에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은 아닌데 그래도 크레딧 스위스라는 어떤 이 존재감과 의미와 역량이 있는, 물론 막 이것저것 따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뭐 자산 내부 실사 같은 거를 검토 제대로 못했겠죠. 그런 거를 검토하는 것보다 지금 시간, 빨리 이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서 좀 해결을 하자. 나머지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은 그 뒤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정부에서 지원해줄게.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사실 모양새는 괜찮죠. 모양새는 민간에서 어떤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는 굉장히 이게 지저분한,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하다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정부가 구제금융 방식으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를 구제했다라면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끝장 본 거죠. 완전히 인수하겠다라는 민간에서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세금을 때려박아서 이제 구제금융을 할 때는 정말 이제 막장의 상황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데, 그래도 민간에서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는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인수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 크레딧 스위스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아주 대단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치가 평가받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면적인 내용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양새는 잘 정리가 된 겁니다. 특히 정부가 이 주말 사이에 거의 UBS를 조져놓은 거잖아요. 지금 인수해, 제발 인수해줘.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물론 UBS 입장에서도 계산을 돌려봤겠죠, 당연히. 왜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잘못됐을 때 그 위험 노출 익스포저라는 게 UBS라고 멀쩡할까요? UBS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데다가 또 크레딧 스위스에 유럽 고객들이 많잖아요. 뭐 BNP 파리바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거의 특수관계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이 하나의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UBS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만약에 파산하거나 무너지면 UBS의
겪어야 되는 이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주말 사이에 이걸 빨리 해치우자라고 정부가 다그쳤겠죠. 왜냐하면 이미 각국 정부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막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이랬다가는 정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세계 경제가 한번 또 마탱이가 간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게 전격적으로 타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워킹데이에 증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억 스위스 프랑의 인수 거절됐다가 30억 스위스 프랑의 인수 타진됐다가 이런 롤러코스터 상황이 증시에 그때그때 막 아시아 증시에 반영됐다가 아시아 증시 끝나고 나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열리면 거기서 또 롤러코스터 탔다가 세계 증시가 아마 요동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조금 막아보려는 노력들 같은 게 느껴져서 적어도 스위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파산으로까지 이어졌을 때는 정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에 거의 이제 뇌관이 될 거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엄청 속도감 있게 이 인수 이슈를 정리를 하려고 브로커 역할을 자임을 하면서 이슈를 해결을 한 양상, 정책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조금 크게 작용을 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크레딧 스위스 사태는 UBS의 인수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당장 뭐 일단 인수가 됐다고는 하더라도 증시 열리자마자 확인이 됐죠. 일단 CS 주가가 폭락을 했고 유럽 은행들, 아시아 은행들, 은행주들 다 지금 이 상황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런 즉슨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아직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는 자리를 하고 있다. 어떤 위험성?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의 확산에 대한 위험성, 그 우려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크레딧 스위스의 이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되게 열받은 상황인 거죠. 이 22조 5천억 원 규모의 이 채권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이 채권 액면가액을 0 스위스 프랑으로 이 상각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 가치 상각으로 인해서 핵심 자본은 증가하게 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 자체를 상각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채무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서 자본 증식의 어떤 상대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고 AT1이라는 이 우발 전환 사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자본 비율 인계값 아래로 빠지거나 아니면 빠져서 이제 원금 손실 상황이 되고 다시 은행 자본 비율이 인계값 아래로 빠졌을 때 이 원금이 손실이 되거나 아니면 자본으로 전환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안전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주는 게 장점이고, 그러니까 리턴이 높다라는 거죠. 하이 리턴. 대신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은행 부채라고 합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중에.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특성을 가지고 있는 AT1이 지금 0원으로 수렴을 하게 상각이 되면서 이 채권자들이 지금 뿔이 난 거죠. 그래서 무려 규모가 우리 돈으로 22조 5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채권 보유자들은 뭐 지금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금융감독청은 이 자본 구조를 깨트린 거다. 그래서 스위스 금융부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채권자를 희생시키면서 UBS 인수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채권의 특성상 이런 일도 가능하고 이게 또 전례도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AT1 채권을 0으로 상각시켜 버리면서 이 재정 정상화의 수단으로서 활용했던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보유자들은 열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 어쨌든 상황이 좋았을 때는 고수익률로 보상을 받기도 했었던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이만큼 무섭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조금 염두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나마 지금 유럽에서 스위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급한 불은 일단 끄는 노력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미국 연준이 이번 주로 예정된 3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은행 시스템 불안은 여전하다. 금융위기 확산 우려 역시 여전하다. 경기 침체 리스크 역시 여전하다.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의 붕괴라는 게 표면적으로 일단 스탑이 걸린 거죠. 인수로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미국 연준으로서는 지금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건데,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량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특히 금융 안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스위스만 하더라도 스위스 정부가 지금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연준으로서도 사실 이런 스탠스에 발을 맞춰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연준이 똥을 잘못 싸놔가지고 무식하게 인플레이션 핑계대면서 금리만 때려박아서 올려버리는 바람에 SVB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게 지금 유럽으로까지 번지면서 크레딧 스위스로 옮겨 붙었고, 그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마무시한 환경에 처해지는 데 있어서 연준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지난 1년 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나 오늘 이 5개 중앙은행들과 이 달러 스와프 협정 빈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매일 일주일에 7번 하는 걸로 빈도수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게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5개 중앙은행들이라는 거는 영국, 일본, 유로존, 스위스, 그리고 연준. 그러니까 달러 스와프 협정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익숙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통화 스와프 협정을 발동을 시켜서 이제 환율을 안정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당사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 통화 스와프에 역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환율 방어 장치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환율로 이 외국 통화와 자국 통화를 교환하도록 계약하는 방어 장치.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 10월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뒤에 그때 당시에 환율이 1,500원이었거든요. 1,500원. 와, 지금 생각하면 이건 거의 뭐 나라 망하는 거죠. 이게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서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거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통화 스와프 체결 뒤에 하루 만에 이제 177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환율 방어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오늘 환율 방어 장치의 빈도수를 늘리면서 유동성 강화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치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동일한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봐야 된다. 연준도 결국에는 지금 스위스 정부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CNBC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 저희가 가끔씩 언급드리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 연준 출입 기자인데, 연준 내부 상황을 워낙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비공식 연준 대변인 뭐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 연준 내부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전망들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오늘 CNBC에 출연을 해서 동결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배경은 똑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명분이었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보다 높지만
최고치 9%보다 많이 빠진 6%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한 번 정도 쉬어간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 확산에 있어서 미국 연준이 굉장히 키맨의 역할을 했고 연준이 쌓아놓은 똥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물가 안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금융 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 인상,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 정도로 나름의 쇼부를 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사태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면 일단 안 된다. 특히 이번에 5개 중앙은행들과 함께 달러 스와프 협정 빈도를 조정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매일 하기로 하는 걸로 바꿔서 유동성 강화 조치를 결정을 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연준으로서는 이미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연준으로서는 지금 금리 인상 기조의 반대 입장에 해당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 사실상 정책 피봇은 이루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 정리를.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짚어본 블룸버그와 CNBC의 전망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연준이 이미 사실상 양적 완화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3월 9일에서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달러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 게 1528억 달러 찍어낸 거죠. 시장이 공급 풀어버린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최대 기록이 1100억 달러였다라는 거죠.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네, 이 정도면은 게임 끝난 거고 연준의 어떤 스탠스는 보여준 거죠. 물론 이게 꼭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걸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연준도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은행들의 줄파산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이런저런 연준의 지금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금리 인상, 일단 빅스텝은 당연히 이제 빅스텝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빅스텝은 불가능하고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SVB 파산이라는 게 연준의 책임론으로 지금 불붙고 있잖아요. 이게 뱅크런이 야기가 됐고 결국에는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그래서 채권에 몰빵을 했던 SVB 같은 지방의 중소형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본 상황. 그래서 이런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서 뱅크런이 즉각적으로 모바일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적으로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이게 지금 이 초고속 파산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책임론도 당연히 연준도 책임론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빅스텝은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 이게 미국발이라는 게 지금 재밌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상장은행 3개가 동시에 무너지는, 거의 지금 동시에 무너진 거잖아요. 한 열흘 안에 어떤 안팎의 시간차를 두고 어디 뭐 동남아나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거기서부터 금융위기의 시작점, 시발점이 마련되면 이상하진 않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은 이걸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본이 유출된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금융 시스템 위기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이상하진 않은데 이게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정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은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면 과연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할 것이냐. 이게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62%였고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62%였고 이게 48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쌤쌤에서 역전이 됐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5대 5인데 구체적으로는 50.5%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거고 49.5%가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이비 스텝 인상을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 위기 자체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으면 지난 주말 사이에 스위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했던 어떤 노력, 액션들을 바라보자라면 연준도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약간 그래도 이쪽은 자국 중심주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액션 자체가 미국 중심주의적인 관점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 위기 쪽에 방점을 찍으면 연준도 역할을 해줘야죠. 스위스 정부가 한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만 살자, 스위스만 살자가 아니고 지금 자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게 지금 글로벌 시스템 위기 자체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이쪽 동결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노무라 증권이 예상했던 것처럼 아예 그냥 아싸리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은 이제 뭐 그거는 정말 연준이 독하게 한번 마음 먹고 일단 단기적으로 돈을 좀 풀겠습니다, 뭐 이런 의지를 지금 내에 보이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인하까지는 너무 우리가 지나친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현실적으로는 동결 정도가 땡큐, 그런데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분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동결을 하든가, 근데 동결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시장 안팎에서는 조금 더 강해지고 있을 것이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보이지 않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거의 뭐 미국의 자승자박이죠. 고강도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자국 중심주의잖아요. 자기들 미국 달러 금리 올려서 달러 강세를 만들어 가지고 자본들 다, 해외 외환들 다 환차익을 이 미국으로 와서 볼 수 있게끔, 미국으로 돈이 유동성이 끌리게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 덕에 미국은 작년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경제 성장이 플러스였고 2분기 연속 지금 플러스가 나와준 거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이기적이죠. 어떤 글로벌 경찰국가 이런 역할도 이제 할 역량이 안 될 뿐더러 이런 금융 시스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확실히 이제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만약에 인하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이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참 이 제롬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